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뒤에 들리시나요? 아이고, 된가 안 된가? 되는 것 같은데? 들리신가요? 네, 됐습니다. 자, 벌써 심화과정이라고 해서 8번째 시간이네요. 8번째 다음 주가 이제 마무리될 건데, 그러면 공부는 별로 안 돼 있어도 늘 고민이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이고, 그 다음에 7, 8월 달에는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 그것도 여러분 고민스럽죠. 그 다음에 제가 매번 말하잖아요. 지금쯤이면 무슨 책으로 공부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본소리 해야 됩니까? 요약 정리를 해야 됩니까? 강의 노트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의 대답은 제발 아무거나 좀 해라. 제발 아무거나 좀 해라. 특히 7월달, 8월달 그 질문을 많이 해옵니다.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는 제 속으로 대답은 제발 아무거나 좀 해라. 다 똑같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겉으로는 가장 편한 거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그래서 그런 질문 오면 제가 비즈니스 표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속에 있는 마음과 표시가 달라지는 거죠. 어떤 걸 해도 다 똑같습니다. 아무거나 하면 돼요. 자기가 가장 편한 거. 그래서 나는 두꺼운 게 좋아. 그럼 두꺼운 걸로 기본소리 해야지. 그래서 하시다가 가끔씩 잠 오면 두꺼운 그 기본소리를 배우고 자고. 그럼 얼마나 좋아,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7월달, 8월달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가. 그게 궁금하죠? 7월달, 8월달도 10시부터 해서 2시까지 수업합니다. 그렇게 진행합니다. 자, 7월달, 8월달에 대부분이 이제 문제풀이를 해요, 문제풀이. 그런데, 무작정량 문제풀이 하는 학원도 있고, 오전에 이론 수업을 하고, 오후에 별도로 여러분이 수학연을 내고 또 문제풀이 하는 학원도 있고 그래요. 근데 7월달, 8월달에 학원마다 약간 다른데 7월달, 8월달에 오후에 문제풀이 하게 되면 여러분 다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만약 1차만 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모든 과목을 오후까지 수업을 하잖아. 그럼 지쳐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학원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수업할 겁니다.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일 건데 7월달, 8월달에는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냐면 다음 주 잊어버릴까 봐 이제 미리 하는 거야. 다음 주 마지막인데 부동산의 특성을 공부한다. 그럼 부동산 특성 제가 한 20분, 10분 이내에 설명을 한다고. 그리고 나서 관련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개념, 아주 중요한 포인트 설명, 관련 문제. 의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매주 약 20문제의 문제를 풀 거라고. 그러니까 이론 설명, 문제, 이론 설명, 문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날 무렵에 그럼 이제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이론 문제, 이론 문제, 이론 문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4교시 정도는 한 5문제 정도를 이제 이론 없이 앞에 했던 거 5문제 종합문제 형태로 정리 이렇게. 그렇게 매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목도지 저를 만날 때 7월달, 8월달은 수업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할 겁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7월달, 8월달 수업을 어떻게 해요? 물어보지 말고 제가 열심히 할 거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정리, 문제, 이론 정리, 문제.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문제집이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 요약 정리집 또 하고 요약 정리 또 하고 문제하고 의미하셨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 진행할까요? 오늘 수업은 부동산 금융론입니다. 금융론 다 끝내고 막 감정평가 일부까지 가야 돼요. 다음 주에 마지막에 감정평가를 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오늘 감정평가 일부를 할 겁니다. 자, 금융론 가자고요. 볼륨을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네. 우리 팀장님께서 볼륨을 고맙습니다. 팀장님. 늘 팀장님이 고생 많죠? 우리 팀장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팀장님 관심을 좀 가져주시죠. 머리도 새로 하셨더만. 자, 열정이 대단하시죠? 예전에, 얼마 전에 한 2-3달 전에요. 3년 전에 제가 나가던 학원에서 합격하신 분이 이쪽에 올 일이 있어서 우리 학원으로 들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아니, 저기 팀장님, 저기 이제 그분은 실장님 하더라고, 우리 팀장님은. 그분은 이제 실장님. 저기 실장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 그러더라고. 아니, 실장님이라고. 근데 학원 일을 한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다른 하고 실장하고 다르다는 거야. 다른 하고 실장은 학원 업무만 하는데 여기 실장님은 학원 업무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 공부도 가르치겠다고. 저런 실장이 어디냐고 그러더라고. 저런 분 안 계시거든요. 이제 그만해요. 더 가면 용비어청 가야 되니까. 자, 공부합시다, 이제. 자,
마이크 볼륨도 올려갖고 이제 금융론 갑시다. 금융론. 계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좀 크게 또 보자고요. 자, 금융론. 책은 몇 페이지입니까? 108쪽. 자, 금융론 시작되는데 금융의 의, 뭐 책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금융의에서는 금융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융은 부동산 금융은 토지 금융하고 무슨 금융이 있을까? 주택 금융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주로 주택 금융을 배운다. 이거 하나. 주택 금융은 또 나눠진다. 어떻게 나눠질까요? 주택 소비 금융이 있고 주택 개발 금융이 있다. 이렇게 나눠진다. 주택 소비 금융은 주택 사는 사람에게 돈 빌려준다. 수요자 금융이라고 한다. 그럼 주택 개발 금융은 주택 개발업자에게 돈 빌려준다. 주택 개발한다는 것은 주택을 수요하는 겁니까? 공급하는 겁니까? 공급. 그래서 공급자 금융이라 한다. 25년 전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냈습니다. 주택 개발 금융은 공급자 금융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25년 전에. 요즘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죠? 주택 소비 금융과 개발 금융이 있다. 부동산 금융에서는 우리는 주로 주택 금융 배우고 주택 금융에서 소비 금융과 개발 금융 중에서 주로 뭘 배운다? 소비 금융을 배운다. 이렇게. 소비 금융은 학문적으로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용어고 이거 금융학에서 말하는 용어고 이걸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면 주택담보대출이다. 그럼 주택담보대출을 우리는 주로 배운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주택담보대출, 즉 주택소비금융은 돈을 빌릴 때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리는 겁니까? 신용을 담보로 돈 빌리는 겁니까? 주택을 담보로. 그게 우리 시험에서 한 두세 번 출제했습니다. 자, 봐요. 주택소비금융은 주택을 담보로 유흥자 받는 것을 말한다. OX, O. 그게 우리 중개사 시험 문제 지문이었고 2년 전에 감정평가사 시험 지문을 이렇게 냈어요. 주택소비금융은 신용을 담보로 돈 빌리는 것을 말한다. OX, X. 주택소비금융은 주택담보대출,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는 것을 말한다. 자, 주로 이제 이걸 배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주택소비금융, 주택담보대출을 배운다. 좀 있으면 다시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부동산 금융은 뭘 공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의 분류. 금융의 분류는 부동산 금융의 분류가 아니라 금융의 그냥 분류입니다.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장인 금융이 있다. 이제 여기는 가볍게 보시면 되잖아요. 작년에 이렇게 해서 시험을 출제했죠. 여기 금융의 분류가 출제되는 패턴 이렇게 주고 이 안에서 지분금융으로 해당되는 것은 부채금융은 해당되는 것은 또는 지분금융 몇 개인가 부채금융은 몇 개인가 그냥 단순하게 암기상이 된다. 그럼 전부 다 외울 필요 없이 우리는 지분금융만 외운다. 지분금융 외우는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은 이제 모르니까 이걸 앞머리 따서 외우는 거예요. 신디케이트라는 게 있고 조인트 벤처, 공모한 증자, 주식 발행, 간접펀드, 부동산 투자에서 이게 지분금융이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이다. 그러면 등이었으니까 이거에 대해 다른 것도 있다는 소리죠. 우리 시험은 주로 이 6가지 낸다. 최근에는 계속 부동산 투자회사를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지분금융, 부채금융, 지분금융. 그러니까 지분금융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다. 지분금융은 내 돈 쓰는 것이다. 부채금융은 다른 사람 돈 쓰는 것이다. 부채가 빚이잖아요.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것은 신조, 공주, 간투. 되셨죠? 이렇게. 그럼 이제 부채금융에 해당되는 것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 이제 주의할 것은 이 지분금융의 신디케이트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신인데 근데 애석하게도 신은 다 들어가 있다. 부채금융에도 신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매자님 금융에도 신이 들어가 있다. 그 신이 요즘 신이 매우 중요하죠? 백신이라고 해서 신이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분금융의 신조, 공주, 간투인데 이렇게 외우시는데 이 신이 무슨 신인가 알아야 돼. 이 신이 신디케이트인지 신탁증서금융인지 신주 인수공사채인지 그럼 지분금융에서 신은 뭡니까? 신디케이트 이렇게. 자, 그럼 부채금융은 저당대출부터 쭉 있네요. 자, 회사채 발행했다. 사채, 해자를 생략하고 사채 발행했다 나오거든. 그럼 사채 발행했다. 회사가 채권 발행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회사가 채권 발행했습니다. 회사가 채권 발행해서 돈 밀린다는 소리예요. 저당대출, 담보대출, 회사채 발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금융인가? 부채금융. 부채금융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 지분금융만 외우면 돼요. 그럼 지분금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부채금융 가버리면 된다고. 근데 이제 매자님 금융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거라 했잖아요. 매자님 금융에 두 가지가 있네. 신주 인수권부 사채하고 무슨 사채? 전환사채. 이 두 가지는 매자님 금융이라는 거.
신주 인속근무사채, 전환사채, 매자년 금융. 그래서 이걸 앞머리 따서 이렇게 돼요. 매신저라고. 매신전인데 저라고. 매신전, 매신저. 이렇게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할 거. 올해는 나오면 지문 나올 것이다. 자, 정리합시다. 지분금융은요. 신, 조, 공, 주, 간, 투. 끝. 되셨죠? 예, 그래. 자, 나는 11월 달부터 왔는데 처음 듣는 것 같다. 이 말을.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주택금융을 하죠. 주택금융은 봤네요. 소비금융과 개발금융, 수요자금융, 공급자금융 이렇게. 이게. 그럼 주택 소비금융은 아까 설명을 했죠?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리는 거. 이게 주택담보대출이다. 자, 그럼 여기서는 지문밖에 안 나오죠? 주택 소비금융이 뭐냐? 주택담보대출이다. 이렇게. 그럼 이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은 주택금융이니까 주택금융의 기능, 역할, 부동산금융, 주택금융의 기능, 역할. 주택금융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주택 소비금융이 활성화됐습니다. 주택 소비금융이 활성화되면 주택 사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빌려준다는 소리죠. 주택 개발금융이 활성화됐다. 주택 공급자에게, 개발업자에게 돈 많이 빌려준다. 개발업자에게 돈 많이 빌려주면 주택 공급이 확대, 부동산 공급이 확대. 주택 수요자에게 돈 많이 빌려주면 주택 거래 활성화. 그러면 수요 공급 확대됐다. 주택 거래가 활성화된다.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다. 주택금융이 활성화되면 자가주택, 내 주택의 비율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자가주택 비율이 증가. 내주택 비율이 증가. 주택의 수요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주택 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 금융 또는 주택금융의 기능으로 나온다.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운다. 외울 거 없잖아요. 의미만 알면. 주택금융은 주택 사는 사람에게 돈 빌려주는 거, 주택 개발업자에게 돈 빌려주는 거. 그러면 주택 거래 활성화, 주택 공급 증가, 주거 안정, 자가주택 비율의 증가. 이렇게 되겠네. 자, 이제 주택금융은 몇 가지를 배운다고 그랬습니까? 주택금융은 두 가지 배우는데 그중에서 주택소비금융. 주택소비금융은 주택담보대출. 지우면 안 되는데 지워서 또 쓰네. 주택담보대출. 이 주택담보대출에서 세 가지를 배운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그 세 가지가 주택담보대출 받으러 간다. 그럼 첫 번째 저의 관심사. 제가 주택담보대출 받으러 간다. 그럼 저의 관심사는 이자율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얼마까지 빌릴 수 있습니까? 이게 저의 관심사야. 그게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야.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지금 2억 정도 있다. 2억 현금이. 근데 15억짜리 주택을 사고 싶다. 그럼 저는 13억을 대출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2억. 그 다음에 13억짜리 주택을 산다. 15억짜리 산다. 그럼 13억을 대출받아야 돼. 그럼 과연 13억을 대출받을 수 있는가? 제가. 그게 최대 대출 가능 금액입니다. 그리고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내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릴 때 과연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가? 그러면 15억짜리 사는데 나는 2억 있다. 13억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서 10억밖에 대출 못 해준다. 그럼 나는 주택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왜?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거의 100% 계산 문제를 물어봅니다. 작년에 이거 출제했죠. 계산 문제. 이게 있고 그럼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끝나면 그럼 대출 이자율. 대출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데요? 몇 %인데요? 고정금입니까? 변동금입니까?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돈 빌린 겁니다. 빌렸으면 뭐 해야 됩니까? 갚아야지. 그게 저당 상환 방법. 주로 부동산 금융론에서는 이거 배운다. 이거 배우는데 세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씩. 작년에는 두 문제. 저당 상환 방법 한 문제, 최대 대출 가능 금액 한 문제, 두 문제. 그 다음에 이자율 이야기는 안 냈습니까? 아니요. 당연히 내죠. 금융론에서 이자율이 안 나올 수 없어요. 다만 이자율은 예전에는 단독문제 내다가 요즘은 지문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자율에서는 단독문제 잘 내지 않는다. 그러나 저당 상환 방법과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지문이 아니라 단독문제 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배우는데 금융론에서 많이 출제되면 6문제, 그렇지 않으면 5문제입니다. 그 5문제에서 여기서 3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책 순서는 대출 이자율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출 이자율 갑니다. 자, 대출 이자율 결정 원리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대출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된가?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지문 잘 주다가 요즘 지문이 좀 뜸합니다. 자, 책은 몇 페이지입니까? 109쪽. 109쪽 가면
제2절 대출이자율 결정 원리라고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대출자 입장에서 이자율 결정 요소. 여기는 이제 가볍게 보는 거예요. 최근 이자율 결정 요소 3번 저당 대출 위험에서 채무 불이행 위험, 이자율 위험 이렇게 좀 자세히 써놨어요. 자세히 써놨는데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출이자율 결정 원리. 은행이 대출이자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결정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대출금리가 높아진다는 거. 대출이자율은 은행에서는 수익률이야, 수익률. 은행이 나에게 5%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은행은 저에게 돈을 빌려주고 5% 수익을 확보한다는 소리예요. 우리 투자론에서 이런 걸 배웠죠? 투자론에서 뭘 배웠냐면 요구수익률을 배웠어요. 이 요구수익률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활동률을 더했습니다. 그럼 투자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그럼 투자자는 뭘 요구합니까? 위험의 대가. 위험의 대가를 요구하죠. 그럼 위험의 대가가 높아지면 위험 활동률도 높아지는 거죠. 그럼 요구수율도 높아지는 거라고. 근데 이 대출이자율이 은행의 요구수익이래요. 그럼 은행이 대출 위험을 많이 부담할수록 대출금리는 뭐한다? 높아진다. 그래서 은행이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는 경우, 대출자 위험이 높아지는 거 여러 가지 있겠죠? 차입자의 신용도가 낮다. 차입자가 소득 수준이 낮다. 이러면 은행이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한다. 그럼 대출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또나 은행이 돈을 많이 빌려줬다. 대부비율이 높다. 대부비율 다른 말은요. 대출 비율, 저당 비율, 이용자 비율. 그럼 대부비율이 높다. 1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9억을 빌려주는 경우하고 1억을 빌려주는 경우하고 부동산 가격은 10억, 9억을 빌려줬다. 그러면 대부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90%. 대부비율이 90%가 되면 그러면 은행은 위험을 엄청나게 많이 부담하는 거죠. 만약에 은행이 대부비율을 90% 해줬는데 부동산 가격이 8억으로 떨어져 봐요. 부동산 가격이 8억으로 떨어지면 은행은 8억짜리를 담보로 잡고 얼마 빌려줬습니까? 9억을 빌려준 꼴이라고. 이렇게 돼버리면 차입자가 돈을 안 갚을 확률이 높아져요. 차입자 입장에서는 8억밖에 안 되는데 그 부동산 팔아봐야 8억밖에 안 되는데 은행에다 갚을 돈은 9억이 되는 거라고. 근데 은행이 1억만 빌려줬어요. 이 10억짜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1억까지는 안 떨어지겠지. 10억짜리 부동산이 1억으로 떨어졌다. 그럼 그 나라가 이상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은행이 위험을 많이 부담한다. 그럼 대출금리를 뭐 한다? 높아진다. 이 부분이 이제 대출이자율 결정을 위해서 이 지문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좀 뜸하고 있습니다. 대부비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대출비율이라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대출비율. 대부비율, 대출비율, 융자비율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인플레이션만큼 대출금리를 높인다는 거. 그럼 대출금리에는 인플레이션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대출 받았다. 이자율이 3%다. 그 안에는 예상 인플레이션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럼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대출금리도 뭐한다? 높아진다. 이렇게. 이게 대출이자율 결정 원리입니다. 그러면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대출이자율이 높아진다 했는데 그럼 저당 대출 위험이 뭐냐? 은행이 대출해주고 위험 부담하는 게 뭐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채무 불이행 위험, 이자율 위험, 현장을 넘기면 조기상환 위험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기상환 위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조기상환 위험 이것만 하시면 돼요. 조기상환 위험만. 다른 것은 참고상으로 읽어보시든지 나는 읽기 싫다 그러면 읽지 말든지 조기상환 위험에서 미움 받더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특히 고정금리 대출에서 조기상환 위험은 금리 하락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 가장 중요해요. 금리 하락기, 시장이 하락할 때 조기상환이 발생한다는 거. 좀 있으면 다시 나올 겁니다. 자, 조기상환은 고정금리 대출에서 시장 이자리, 금리가 뭐 할 때? 하락할 때. 이 말이 가장 중요해요. 좀 이따 다시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가 대출이자율 결정 원리입니다. 그럼 대출이자율 결정 원리는 단독문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 안 나오고 지문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 지문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겠죠. 이 둘 중에서 하나 나오겠죠. 지문 나오면. 얘는 이제 다른 부분에서 나오고 여기 지금 저 칠판에 있는 것 중에서 최근에 가장 잘 나온 건 이겁니다. 조기상환 위험. 어느 경우에 조기상환이 이루어지는가? 고정금리 대출에서 시장이자를 뭐 할 때? 하락할 때. 그런데 뻔뻔스럽게 시장이자를 상승기에 일으킨다.
시장이율의 상승기에 상승할 때 조기상한이 나온다. 이렇게 한다고. 그 뭡니까? X입니까? X. 조기상한 나왔습니다. 시장이율을 뭐 할 때? 하락할 때. 조기상한 시장이율을 뭐 할 때? 하락할 때. 하락할 때. 제가 계속 같은 말을 하면 여러분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저 미친 거 아닙니다. 미친 거 아니고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라는 소리야. 되셨습니까? 이렇게. 자, 이제 이자율 결정 원리가 끝났으면 이자율은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를 딴다. 그래서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를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복잡한 것 같지만 별것도 없습니다. 미리 여러분에게 지적해야지 어떤 게 중요한가. 그리고 고정이자율에서는 1번하고 2번에서 1번하고 2번에서 1번하고가 주로 출제한다. 자, 고정이자율의 뜻은 물어보지 않죠? 고정이자율은 이자율이 결정되면 그러면 끝까지 가버린 거. 이자율이 결정되면 그러면 5% 결정되면 대출 기간 동안 계속 5% 가는 거, 그게 고정이자율 대출, 고정이자율 대출 대신에 고정이자 저당이 부르잖아요. 자, 지금부터 제가 숫자 가지고 이 논리를 설명할 테니까 여기 인이 인플레이션입니다. 논리 가지고 숫자 가지고 논리를 설명할 거니까 숫자가 부담스러우면 숫자에 울렁증이 있으면 그 숫자는 그냥 보시기만 하고 저런 게 있나 보다 하시고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결론은 이거니까. 여러분 숫자에 울렁증 있으신 분들은 또 암기를 잘하잖아. 암기. 그럼 이거 암기하면 돼 그냥. 암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숫자 가지고 논리를 이게 왜 이렇게 된가 설명할 테니까 그 숫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옆에 언니하고 싸우니까. 자, 제가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요. 대출 받았는데 은행에서 저희가 대출 금리를 결정했습니다. 5%로. 이 대출 금리를 가끔씩 약정 금리 이렇게 나와요. 약정.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 그 대출 금리가 은행하고 저하고 약정한 거라고. 사실은 은행이 마음대로 결정하지만 근데 그것은 약정 금리라고 그래요. 약정. 약속한 금리라고 하죠. 그게 대출 금리예요. 5%를 결정했는데 이 대출 금리에는 예상 인플레이션이 반영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죠. 아까 예상 인플레이션 반영이라고 했잖아요. 대출 금리 결정, 이 대출 결정 예상 인플레이션 높아지면 대출 금리 높아진다. 그래서 은행이 저에게 대출금리 5%로 빌려주는데 제가 물어봤어. 신한은행한테. 당신들이 실제로 나에게 받고 싶은 금리가 몇 %입니까? 그러니까 3%래. 3%. 그럼 은행은 3% 이자를 확보해야 돼. 그러면 왜 3%인데 5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설명하는 거야. 선생님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인플레이션만큼 금리 올립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2%가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예상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대출 금리가 몇 퍼센트 결정했다? 5% 결정된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이렇게 이자율이 결정됐는데, 이제 1년이 경과가 있습니다. 1년이 경과하고, 이제 실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실제 인플레이션이. 그럼 실제 인플레이션이 1번 2%가 발생했다. 2%? 그럼 이렇게 되면 은행이 예상한 만큼 발생한 거야. 은행이 예상한 만큼. 그럼 은행은 아주 예상을 잘한 거라고. 자, 이때 은행의 실질 금리를 한번 볼까요? 은행의 실질 금리. 은행의 실질 금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은행이 저에게 얼마 받았습니까? 5 받았잖아요. 5% 받았잖아요. 근데 실질 금리는 은행이 받은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빼야 돼. 인플레이션. 그럼 인플레이션은 2% 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은행은 실질적으로 저에게 실질 이자를 3% 받아간 거라고. 은행이 받아간 것은 몇 받아갔어요? 5. 근데 은행의 실질적인 이자 수입은 몇 %입니까? 3%. 그것을 실질금리다. 이렇게 해요. 그럼 이거 지문 만들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고정이자를 대출해서 예상 인플레이션과 실제 인플레이션이 똑같으면 은행의 실질 금리는 그대로 3%가 유지된다. 됐죠? 그럼 은행이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근데 2번, 실제 인플레이션이 4%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의 실질 금리를 한번 볼까요? 은행의 실질 금리는 저에게 5% 받았는데 여기서 인플레이션 4를 빼야 돼요. 4% 빼버립니다. 그러면 은행이 실제로 저에게 받아간 것은 얼마입니까? 1%밖에 안 되죠. 그럼 이 과정을 지문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인플레이션 4% 발생했다는 소리는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소리예요. 그럼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은행의 실질 금리가
그대로 유지됩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3이 아니라 1로 떨어졌잖아. 1로. 자, 이 지문이 예전에 엄청 잘 나왔어요. 엄청. 근데 좀 뜸합니다. 자, 볼까요? 실제 인플레이션은 4가 발생했고 A상 인플레이션이 2였으니까 A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다. 이걸 다른 말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해요. 예상하지 못한 거. 그럼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몇 발생했습니까? 2 발생했죠? 그것만큼 은행의 실질금리, 실질이자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은행의 실질금리는 하락한다. 맞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은행의 실질 이자율, 실질금리는 떨어질 것이다. OX? O? 이걸 다른 말로 대출자가 손해본다. 이렇게 해서 손해본다. 자, 이 질문 하나. 자, 마지막으로 고정이자를 조당해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러면 다른 말로 실제 인플레이션이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그럼 은행의 실질금리는 뭐 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은행이 손해본다. 왜? 왜 은행이 손해봐야 돼요? 이자율이 고정돼 있으니까. 이자율을 변동시킬 수 없으니까. 또 다른 말로 은행이 예상을 잘못했으니까 은행은 손해볼 수밖에 없죠. 이걸 학문적으로 뭐라 하냐면 학문적으로 인플레 위험이라고 그래요. 인플레 위험이다. 이렇게. 그럼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죠. 고정이자를 저당해서 인플레 위험은 누가 부담합니까? 대출자. 고정이자를 저당해서 인플레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대출자. 자, 이거 하나 하고. 자, 두 번째 이제 시장이자율이 변화요. 시장이자율이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자율이 변화는 두 가지죠. 시장이자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시장이자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저의 대출금리는 몇 퍼센트입니까? 5%. 네, 시장의 이자율은 3%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잖아요. 제가 신한은행에서 5%로 돈을 빌려 쓰고 있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이자율이 3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국민은행 가면 3%로 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국민은행 가면 3%를 빌릴 수 있다. 물론 신한은행에서도 3%를 빌릴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떨어져서 대출 금리가 더 높아졌다. 시장 이자율이 대출 금리보다 더 낮아졌다. 그럼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차입자는 없죠. 차입자는 국민은행 가서 돈 빌려서 신한은행 갚는다고. 그걸 저기상합니다. 저기상? 그러면 고정이자를 저당해서 시장이자율이 하락할 때 차입자는 저기상환해야 될 원인이 생겼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기상환하는 원인이 생겼다. 원인이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저기상환 유인이 발생했다고 한다고. 그러면 저기상환 유인이 발생하면 차입자는 저기상환 하는 게 유리합니까? 저기상환 하지 않아야 돼. 저기상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기상환 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당 대출에서 대출자가 부담하는 위험. 그게 저당 대출 위험이었는데 저당 대출 위험에서 아까 이자율 위험, 인플레 위험 여러 가지 있었다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기상환 위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기상환 위험 어느 경우에 시장이자율이 하락할 때 오늘 지금 5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자를 저당해서 시장이자 하락할 때 차입자에게는 저기상환 유인이 발생했다. 그럼 차입자는 저기상환이 유리할 것이다. 그럼 대출자는 저기상환 위험을 부담한다고 해요. 자, 이 경우를 대출자는 저기상환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그럼 만약에 시장이 떨어졌는데 차입자가 저기상환 안 한다고 봐요. 시장이 떨어졌는데 차입자가 저기상환 하지 않는다. 차입자가. 그러면 대출자가 이익 보는 겁니까? 차입자가 이익 보는 겁니까? 대출자가 이익 보는 거야. 차입자가 저기상환 안 하면. 그럼 대출자는 신한은행 계속 나에게 5%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차입자는 저기상환 한다고. 그래서 차입자가 저기상환 유리해지고 대출자는 저기상환 위험을 부담하니까 불리해지고. 근데 대출자는 알고 있지. 고정금리로 가면 시장이 떨어지면 차입자들이 저기상환 한다는 거. 그럼 만약에 저기상환 할 수 없다. 그럼 저기상환 할 수 없다면 시장이 떨어질 때 은행이 이익 보는 거야. 대출자는 손해를 보는 거. 아니, 차입자는 손해를 보는 거고. 근데 차입자가 저기상환 할 거니까 대출자는 거기에 대비해서 저기상환 할 수 있다. 저기상환에 대비해서 저기상환 할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 질문은 나올 수 있지만 이 질문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무조건 고정이자를 저당해서
시장이자 뭐 할 때, 떨어질 때 뭐가 나온다? 저기상한이 나온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반대로 시장이자 높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장이자는 올라가서 나의 대출금리는 5%인데 시장이자율이 8%가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차입자하고 대출자 중에서 누가 유리해요? 차입자가 유리하지. 차입자가. 나는 5%로 빌려 쓰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8%니까 차입자가 유리하지. 그럼 대출자 입장에서는 제가 돈을 빨리 갚아주면 그러면 8%로 또 대출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대출자가 손해보니까 대출자의 수익성이 악화된다고 그래. 요 지문, 요 2번은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여기 시장이 하락할 때 저기상한이 하나 중요하니까 최근에 계속 이걸 내고 있으니까. 그럼 시장이자를 상승하는 시기에 대출자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다. 맞죠? 그렇지? 그럼 이 경우는 은행은 차입자가 빨리 갚아주기를 바라지. 빨리 갚아주죠? 그럼 차입자가 빨리 갚아주면 그 돈 받아서 8%를 빌려줄 수 있으니까. 그럼 차입자가 짱구냐고. 안 갚아주지. 차입자는 이렇게 하지. 대출자가 신한은행에 저한테 전화해서 좀 빨리 좀 갚아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기간이 좀 남았잖아요. 앞으로도 기간이 5년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갚아주라고 하십니까? 그 은행에서 그래도 빨리 갚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민법 용어를 말하지. 저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의사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저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거기 전화하신 분이 그러겠지. 무슨 말씀이셔?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공부 좀 하세요. 이렇게. 의미 아셨죠? 그래서 신한은행에서 저한테 다시 전화 옵니다. 고객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을게요. 3천만 원 깎아줄 테니까 미리 갚아주면 안 됩니까? 그런 거야. 제가 지금 갚아야 될 금액이 3억이 남아서 3억이. 근데 신한은행에 전화 와서 대출자가 3천만 원 깎아준대. 그게 잔고 할인이에요. 3천만 원 깎아줄 테니까 2억 7천 주면 안 되겠습니까? 2억 7천을 빨리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안 해요. 나는 끝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성이 있다 없다? 없다겠어요. 이 자체가 중요성이 없으니까 2번 자체가 중요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2번 시장이자를 상승하면 이런 논리가 작동되는데 이것은 중요성이 없고 오로지 시장이자를 뭐 할 때 하락할 때 뭐가 나온다? 저기 상한 나온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 2번 시장이자율이 변화했습니다. 그럼 시장이자 하락하거나 시장이 상승해도 전부 다 누가 손해보게 돼 있어요? 대출자. 만약에 저기상한이란 말이 없다. 그 저기상한이란 게 없다면 시장이 하락할 때 대출자가 이익 보는 거야. 대출자가. 저기상한이 안 된다면. 근데 저기상한 해버리니까 결국은 시장이 하락할 때 대출자가 손해보는 거야. 그러면 고정이자를 저당해서 시장이자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전부 다 누가 손해보는 거야? 대출자. 이걸 이자율 변동 위험이다 그래요. 이자율 변동 위험이다. 변동 위험. 자, 그러면 고정이자를 전환해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 발생했다. 인플레이 위험. 시장이자의 변화했다. 이자율 변동 위험. 전부 다 누가 부담합니까? 대출자. 그래서 고정이자를 대출해서는 인플레이 위험, 이자율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지문 나올 수 있는 건 별거 없어요. 이거 하나 하고, 여기 저기상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세 개. 이렇게. 그럼 이제 고정이자 저당은 끝났는데 이 고정이자 저당에서 인플레 위험, 이자율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하니까 대출자가 이걸 차입자에게 떠넘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발생하면 금리를 높이자. 이자를 변동시키자. 그래서 차입자에게 떠넘기자.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변동 이자율이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변동 이자를 하는 거지. 변동 이자율은 기본적으로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인플레 위험을 떠넘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미 아셨죠? 이렇게. 그게 변동이자율이다. 근데 변동이자율 구조가 기준금리와 가상금리로 결정되는데 기준금리에 대해서 가상금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절대 물어보지 않는다. 그럼 이제 기준금리를 지표금리라고 하는데 뭐 지표금리 이거 중요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있고 가상금리가 있는데 이 기준금리가 CD금리나 코픽스금리 이런 거다. CD금리, 코픽스금리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않는다. 뭐 콜금리도 있고 막 그래요. 콜금리도 있고 그것도 이제 기준금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D금리가 기준금리입니까? 코픽스금리가 기준금리입니까? 이렇게는 물어보지 않아요. 시험 내면 CD금리를 기준금리로 했다. 코픽스금리를 기준금리로 했다. 이렇게 내는 거지 CD금리가 기준금리로 딱 정해진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신한은행은 우리는 CD금리를 기준금리를 하지 않고 콜금리를 기준금리를 하겠다. 콜금리라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금리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CD금리가 반드시 기준금리다. 이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CD금리에 대해서, 코픽스금리에 대해서, 콜금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절대 물어볼 수 없다. 그래서 중개사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의 내부 승진 시험이라. 그러니까 안 물어본다. 이렇게. 그럼 CD금리, 코픽스금리가 기준이 되는 금리가 되는 건데 CD금리나 코픽스금리는 결국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은행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려올 때 주는 금리다. 은행이 우리에게 A금 받을 때 A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 돈 빌려주는 거야. 그게 A금이야, A금. 그럼 은행은 우리에게 이자를 줘야 돼. 그럼 이자를 3% 줬다. 이 3%가 기준이 되는 금리라고 하시면 돼. CD금리, 은행이 CD, 양도성 예금 증서를 발행해서 주는 금리, 코픽스 금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CD금리, 코픽스 금리는 결국은 은행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릴 때 그때 주는 금리다. 그게 3%다. 그럼 이 3%를 기준해서 은행이 대출 이자를 결정하는데 3%가 기준이 되고 여기다가 알파를 붙인다. 이 알파를 가산했다 해서 가산금리. 여기 마진이죠. 은행은 3% 돈 빌려와서 3% 빌려줄 수 없고 여기다 은행에 마진 붙인다. 마진. 그걸 가산금리라고 한다. 그 변동금리는 기준이 되는 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한 건데 근데 이 변동금리는 금리를 변동시키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변동할까? 기준금리가, 이 기준금리가 시장상에 따라서 변동한다는 거야. 그때 대출금리를 변동시키겠다. 이걸 변동이자라고 한다. 그럼 기준금리가 변동할 때 날마다 변동시킨 게 아니라 금리를 일정한 조정주기에 따라서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따라서 대출금리를 변동시킵시다. 그게 뭐다? 변동이자율이다. 그 변동이자율은 기준금리가 변동할 때 일정한 조정주기에 따라서 금리를 변동시킨다는 거. 가상금리를 변동할 때 금리를 변동시킨 게 아니고 가상금리는 대출 시점에서 고정돼요. 여러분의 가상금리와 저의 가상금리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차입자마다 가상금리는 달라진다고. 은행이 저에게 돈 빌려주는데 저는 연체 실적이 많고 그동안 현금 서비스도 많이 받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제가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가산을 많이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연체 실적도 없고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신용도가 높으니까 가산금리를 조금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은행에 돈 빌릴 때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이유는 기준금리 때문에 그래요? 가산금리 때문에 그래요? 가산금리 때문에 그런다고. 물론 그것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오케이? 근데 이걸 내는 거지, 이런 거. 변동이자율은 일정한 조정주기에 따라서 금리를 변동시키는데 이 조정주기가 긴가 짧은가에 따라서 은행이 이익 볼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다. 자, 그걸 낸다고. 그럼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시기에 그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물가가 상승했다. 그러면 변동이자율에서는 금리를 이제 조정한다고. 금리를. 고정이자율에서는 물가가 올라가든 말든 금리는 조정될 수가 없죠. 근데 변동이자율은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리를 조정할 건데 그 금리를 조정하는 주기가 있을 것이다. 이 주기가 짧을수록 길을수록 은행과 차입자의 입장이 달라진다. 그럼 짧으면 짧을수록 빨리빨리 인플레 위험을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떠넘겨버린다. 그럼 대출자는 짧은 것을 유리합니까? 긴 것을 유리합니까? 짧은 게. 그러니까 짧을수록 대출자 유리하다. 그럼 차입자는 뭐다? 불리해진다. 그럼 반대로 가면 조정주기가 길면 길수록 누가 유리해질까? 차입자가 유리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 말이 똑같이 나와요. 3번. 이자율 조정주기. 이 이자율 조정주기에서는 고정금리에서 이런 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지. 변동이자에서만 나오지. 그럼 이자율 조정주기. 대출자는 짧은 조정주기를 선호한다.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의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차입자는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은 것을 원합니까? 긴 것을 원한다? 긴 것을 원하겠지. 자, 끝났어요. 자, 그럼 변동이자율에서 기억할 거. 기준금리가 변동한다는 거. 기준금리가 변동할 때 그때 대출금리를 일정한 조정주기에 따라서 변동시키자. 조정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신속하게 인플레 위험 등을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으니까 대출자는 조정주기가 짧은 것이 유리해진다. 됐지?